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를 보면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650만 원. 그래서 이 6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50만 원 최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여당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당정이 확정한 바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최대 6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물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뭐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커졌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유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런들 많이 하시겠지만 정부가 예산에서 내지는 국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이 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것도 분명하고요. 이 간극은 꽤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국회 일정이 확정이 돼 있는 만큼 이 액수는 뭐 그대로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임대료 문제랄지 전기료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액수로서는 저는 좀 최대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영업 금지된 업종에는 500만 원, 또 영업 금지 제한에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계속 영업 제한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고요. 기존의 추가 경정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됐고 선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집합금지업소에 최대 650만 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좀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기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노점상 지원이 이제 처음 제기되니까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세금 안 내는 노점상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사실 뭐 그 자영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노점상도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결국 인구의 활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가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냐 안 내냐의 문제만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 일반 그 근로소득 하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어쨌든 면세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직장인들도 결국 나중에 세금을 다 돌려받는 분이 한 37%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얘기하면 직장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안 내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세금에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그게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그 노점상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사실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 부분에 저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약간 이중 지원의 좀 성격이 있고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강의로 돌아서면서 사실 대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등록금 환원 요구를 많이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대학이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이렇게 그 등록금을 이제 삭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전 대학생에 대해서 어떤 장학금 혜택을 준다든가 네. 이런 차원이 맞지 이게 이번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중지원 형태는 조금 그 말 그대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대학생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도 많고 노점상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아니라도 부가가치세는 뭐 전 국민이 소비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4면 기사는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식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정을 정부가 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세안과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어딘가에선 돈을 가져와서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서든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당의 지도부는 증세 없다 이렇게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발 증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뭐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약화됐고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윤 변호사님, 이런 소득세와 부가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증세가 없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면에서는 분명히 증세를 구체화해서 이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그럼 부가세를 올리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하면 자동으로 징수가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1, 2%를 높여서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마련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70년대 이제 그렇습니다. 10%로 확정이 됐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부가세를 좀 이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뭐 한 2%포인트 정도 올리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었죠. 다른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어떤 입법례를 참고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19 국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플랫폼 업체랄지 아니면 여타 대기업 등은 굉장히 호황을 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증세 방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증세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세와 관련해서도 어떤 뭐 한시적인 증세라기보다는 이런 재정 확보를 장기화해서 갖고 가고 있는 만큼 예. 증세를 재편하는 그 방안 역시 장기적으로 재원을 좀 두루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증세라는 게 정말 정치권이나 사회에선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2015년이던가요. 이제 이 과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 얘기를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을 빚으면서 아주 사단이 나기도 했었는데 여튼 여당 지도부에서는 증세 없다 선긋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하면 이게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걷어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선거를 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증세 이야기를 본격화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요. 곧장 이제 대선이 1년 남은 스케줄로 가동되기 때문에 네. 어느 타이밍에서건 사실 지금 국면에서 증세 카드를 꺼내기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예. 만약 여당이 이 확대 재정으로 인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네.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편법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하는 것, 전 이것을 편법이라고 보고요. 네. 그동안 여당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쓴 것을 경제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세금을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네. 재정도 많이 쓰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국채를 또 발행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도 국가 예산이 558조에 다다르는데 네. 예산의 규모도 전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3, 4년 만에 100조 이상, 1년에 예.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채워 넣어야 하는 방식을 증세, 정직한 증세로 국민들에게 똑바로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국민 여론이 반대하게 된다면 네.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말 공제, 연말 정산에서 공제 비율을 축소한다던가 5월에 종합소득세 공제에서 지금은 주어지고 있는 공제 액수 등을 네.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편법 증세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직한 증세와 거기에 따른 국민의 심판 내지는 평가를 겸허하게 지금의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1년 안에 증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각각의 재임 기간 내내 이 적자 국채를 한 170조에서 180조 정도 발행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 국채 발행 액수가 400조가 넘습니다. 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액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어쨌든 돈을 더 내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안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세금을 내가 어느 정도 더 낼 용의가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사면 기사 한번 볼까요? 국가의 돈 씀씀이와 관련한 기사여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이 과정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사실 경제성이 좀 부족한데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적 목적으로 신설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부울경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됐다. 5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부울경 지역이라면 사실 이 가덕도 공항이 신설될 경우에 가장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건 보면 지금 현재 사타하고 예타 문제뿐만 아니고 예. 국토부가 보고서를 낸 게 반대 의견을 안정성 문제 특히 그리고 예산 문제가 잘못됐다. 7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28조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 내용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뭐 바꿀 수는 없고요. 예.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되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은 최소화하고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네. 지금 이 입법 과정에서도 그 타당성 조사 부분을 완전 면제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 면제하지는 않고 사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네. 이게 이제 당연한 절차죠.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을 했고 7조하고 28조로 이렇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예. 정부하고 여당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면서 가는 것이 국민 여론에 부합해 보입니다. 네. 이기재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의견이 52%예요. 그러니까 부울경에 새로 만드는 공항인데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이 지지도가 높았다는 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정부 추진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론조사가 예.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예. 이게 결국 이제 정당 대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불경의 찬성률이 7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가덕도 특별법의 통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네. 저는 물론 가덕도 특별법 즉 말 그대로 좀 더 절차를 좀 제대로 진행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떤 안정성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경제성 문제에 대한 네.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경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것만일까라고 볼 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에 방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에 방문한 걸 선거 개입이라고 야당에서 크게 반발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경의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반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선거에 임박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불경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난지원금 뿌리죠. 또 네. 이 가덕도 신공항 발표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예. 계속적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유권자인 국민들은 또 수혜를 받는 층에서는 그걸 원하는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 있죠. 왜 고무신 돌리는 선거 있었을 때 예. 고무신은 받고 표는 딴 데 찍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어떤 뭐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해 있어서 그때 그 뭐 자유당 선거라 그러나요? 자유당 선거 때와는 뭐 많이 다르겠죠. 중앙일보 오면 기사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었어요. 국민의힘이 총선 대자비를 우려해서 입장이 어정쩡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사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좀 제동도 좀 필요하다. 잘 좀 검토해 봐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정책 이슈에서 정치 이슈로 넘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부울경 같은 경우에서도 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어떤 선거용 아니냐 그리고 졸속적으로 입법이 마련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또 이 본인들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냥 또 반대하고 뭐 발목 잡기로 이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법에 또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던 것이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미래통합당 시절에 본인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 긴급 재난지원금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로 일관하다가 열흘 전에 그렇다면 일괄 지급에 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판세는 기운 뒤였었습니다. 그런 종전의 어떤 선거에서 패배의 아픔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예. 이끌려 다니는 형국 이런 국면에서는 좀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인찬 평론가는 최근에 뭐 부산 다녀오시고 부산시장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좀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지역 민심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를 지역에 내려갔더니 체감할 수 있던가요? 아니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덕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민심들이 있는데 가덕도 자체가 선거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결정적 어떤 주요 기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예. 하지만 방금 전에 나왔던 리얼미터의 부울경 여론조사 저는 사실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500명을 조사했는데 부울경이면 부산, 울산, 경남이잖아요. 네. 이 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뜯어봤더니 응답한 응답자가 7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전체 민심을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사람 조사한 걸로 가중치를 나눠서 지금 잘못됐다 판단하는 사람이 54%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우리가 여론조사를 판단할 때 네. 전국조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조사를 볼 때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네. 부분을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덕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대했다 실망하고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여야나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저는 이왕 대통령까지 내려가고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아주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만 가덕도를 이렇게 다소 절차를 생략하면서 추진하는 문제가 부산 지역 민심에는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서울이나 충청권 민심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발, 이 반대 여론이 지금의 민주당, 이 예타 면제를 주도했던 여당에게는 상당 부분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이 신문에 다 싣지 못하는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이렇게 표본을 다 뽑아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별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거죠.